안녕하십니까. 학교 언어재활사 연구배치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 이승진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읽기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 및 적극적인 개입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호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강병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를 이곳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언어청각 인상학회 최성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언어치유학회 황하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협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협회장 이은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교 언어재활사 배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 공동 주최해 주시면서 노력해 주신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과 문정복 강사님,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강사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박선중 의원님, 김윤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조국혁신당 강병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선순 회장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말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의사소통, 읽기, 쓰기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전체 학력 인구의 10%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전 청소년들, 북한 이탈 국민 가정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생활은 대부분 말과 글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전국교육청과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2개 학교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학년에 걸쳐서 말, 언어, 의사소통,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학생들 중에 20에서 25%가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언어재활사 역할이 필수적이고 또 교실에서는 학생이 또래관계 형성이라든가 학습을 위해서 언어재활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벌써 199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언어 재활사를 배치하는 법을 제정했고요. 이제 우리도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충분히 치료적 도움과 교육적 지원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본인들의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 법제화의 필요성과 또 구체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11만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그 외 많은 학생들에게 언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16,000여 명의 언어재활사를 대표한 회장으로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제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소통과 읽기, 쓰기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언어재활사, 교사, 정치인,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이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법치 법제화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께서 보내주신 축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장애인 부모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습 취약계층,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으로 사회적 의사소통과 기초학습에 필요한 읽기, 쓰기 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 언어 재활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 제정은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언어재활사분들과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일반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조국혁신당 강경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송희화 의원님께서는 축사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축사 내용은 배부된 자료집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장애 학생들이 제때 효율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입법기관인 이곳 국회에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일부 주제 발표에서는 발제자 두 분께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시고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과장과 토론자 9분께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제화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인자대학교 언어병력과 김동상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의 제목은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동 언어 발달에 중요한 뇌발달을 지난 26년간 연구해오고 있는 연구자이며 또 동시에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아동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또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임상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지난
제가 지난 26년간 만나온 수많은 가정들, 특히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라는 발표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의 정상적인 언어 발달은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인지 발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인적 자원 손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장애를 미연에 감지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 아동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매년 발달장애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3.3%씩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 느린 학습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학령기 학생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높은 의사소통 장애의 출현율과 개인의 의사소통 장애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손실의 문제는 저처럼 이런 아이들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아동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소통 장애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미흡한 사정입니다. 또한 조기 언어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아동의 사회생활인 학교 환경에서 언어 치료 효과 유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의사소통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인력을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사안은 매우 시급합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장애를 체계적으로 수학하고 실습 인증을 거친 언어 재활사들이 아동의 사회인 학교 생활에서 아동들의 언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아동이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 언어 재활사의 해외 사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동을 위해 사회 전체가 움직였던 미국의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Closing the World Gap, 버락 오바마 정책 때 이루어졌던 무브먼트로서 어린 연령의 아이가 지금 X축의 12개월 원령인데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만 4세까지 일으키는 어휘의 수의 차이가 아동의 삶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는 연구적 근거 기반으로 사회 전체가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언어 재활사가 이들의 어휘의 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큰 무브먼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린턴 재단에서 시작한 사회적 캠페인이었는데 Too small to fail, 실패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즉 아동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 즉 아동의 중심으로 성인들,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어떤 무브먼트였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영국에는 이미 학교 언어 재활사가 1950년대부터 상주해 있고 심지어 한국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서울 연희동의 SFS 서울 포렌 스쿨과 광배동의 설해마을에도 레코 퍼셋 프랑스 학교에도 언어 재활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도 내년이죠. 2025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언어 재활사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동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갖고도 학교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쯤 돼서 제가 이 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X축에는 아동의 연령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 1세, 만 2세, 3세부터 시작해서 만 20세까지 표기해 놓은 그래프이고 이 아동은 같은 아동입니다.
만1, 3세 영유아기 시기를 거쳐서 학년기에 올라가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 성장해서 대학생까지 올라가는 같은 아동을 그렸습니다. 이 아동이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이 처음부터 복잡하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만 3세 이전에는 말소리와 어휘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 3세 이후에 학년 전기에는 좀 더 복잡한 구문 형태와 문법 형태소를 습득하게 됩니다. 학년 전기에는 구어의 단계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고 이때는 청각적으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이 9월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의 언어 발달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 뇌발달과 인지 발달이 진행이 됩니다. 청각적으로 진행했던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각적 도메인으로 바뀌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학습해오고 습득해온 이 모든 일련의 오랜 시간이 이제는 학습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자기의 전문 어떤 영역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어떤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 발달을 밟지 못할 때 저희가 영유아기 시기에는 말 느린 아동, 말 늦은 아동이라고 표기를 하고 학년기 들어가기 이전에 취약전 아동에게는 언어장애라는 진단명이 공식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읽기장애, 그 이후에는 학습장애라는 진단명을 얻게 됩니다. 다양한 진단명이고 서로 다른 진단명 같지만 사실 이 아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아동이고 같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아동이 성장해 가면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중요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진단명이 바뀌는 것이지 사실 이 아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이 이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서와 심리적인 어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좌절감을 경험하고 부모님들은 부모의 효능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유치원에 가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또 학년기에 올라가서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따돌림 및 은둔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외톨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고학년에 돼서는 학습 부진으로 인한 낙인 효과, 자존감 상실 등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적응 문제와 사회 불신 굉장히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동의 전 생애 주기가 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크게는 환경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동들은 이 오른쪽에 기질적 요인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중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은 정상 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언어 장애로 발병률이 10에서 15%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고 이 아동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성 지능이 정상이고 청력도 문제가 없으며 신경학적 기능 장애가 없고 구강 구조 및 운동 기능 그리고 운동 능력에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이 공식 표준화 검사 도구를 했을 때 마이너스 1.25에서 1.5 표준 편차 이하에 놓이는 아동들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아동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교실에서 상황에서 어떤 지식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제 또는 준비물을 적어서 묻는 게 어렵거나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고 부모님들께서는 학급 친구들과 의사소통 조율에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 국내에 최근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지원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 같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이 아동들은 어떤 인지적 유연성의 어려움이나 정보 처리의 효율성의 어려움 또는 작업 기억 용량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주의 집중력과 억제 기능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옆에 있거나 소음 상황에 있거나 시각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한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일반화하거나 적용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입니다. 학교 언어 재활 서비스는 통합된 치료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즉 담임 선생님과 언어 재활사가 아동을 위한 정보들을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으로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라고 해서 IDEA는 장애를 가진, 즉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있고 공립학교에서 이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속한 IEP, Individualized Evaluation Plan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학생의 교육적 목표와 제공되는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언어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견되거나 영유아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걱정이 시작이 되면 아동이 다니는 소아과나 또는 지인 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인해서 어디에 찾아가야 되는지 부모님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그들이 대기를 한다거나 정확한 어떤 판명을 받아서 직접적인 중재까지 가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학교에 언어 재활사가 상주해 있다면 부모나 담임의 교사가 아동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내에 이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 가정의 책임이 오로지 부모에게만, 가정에 속한 부모만이 지닐 수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소속된 언어 재활사가 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여러 단계가 축소가 되고 아동 언어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고 또 해결하여서 양질의 언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별 치료입니다. 학교 내에서 pull out, 교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push in, 그래서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언어 재활사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collaborative consultation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담임교사와 함께 의논하여 이 아동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협업하는 형태입니다. 직접의 어떤 여러 가지 모델로 간단히 살펴보면 선생님이 여기 앞에 교수 지원 교수라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뒤에서 언어 재활사가 이제 도와주는 어떤 관계를 그려놓은 것이고 스테이션 교수법은 전문가와 이제 선생님과 언어 재활사가 수업의 내용을 모둠의 형태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세 번째 평행 교수는 두 전문가가 함께 수업을 계획한 후에 반을 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안 교수는 학급이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선생님과 언어 재활사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팀 교수법은 두 전문가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사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동이 속한 가정에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건강한 성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성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학교 언어 재활사 배치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학교 내에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송승하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의 제목은 학교 언어 재활사 역할 및 필요, 의사소통과 사회성 향상 및 언어학습 지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어치료학과 송승하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 의사소통과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해 학교 언어재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사례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는데요. 영국의 RCST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Royal College of Speech Language Therapist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재활사 협회에 준하는 왕립 기구라고 합니다. 이 기구에서 2020년에 교육 환경에서의 언어치료 서비스 및 교육 의뢰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지침서는 교육 행정관,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언어재활사라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 배치한 언어재활사들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발해 놓은 서적입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 기본적으로 언어재활사의 역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요구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중재를, 의사소통 중재를 개발하여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여러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재활사들이 교육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지침서에서는 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들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말, 언어, 의사소통의 요구가 학습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장벽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의사소통 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관련 전문가를 교육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족 및 보호자와 협력하고, 실제 우리가 만나는 의사소통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말, 언어,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앞서 김동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중재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서를 토대로 영국은 학교 언어재활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도 학교 언어치료사가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중 사회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연구자와 학교 언어치료사가 함께 협업한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매뉴얼이 1차 발간되었고요. 이때 1차 발간된 매뉴얼은 학교 언어재활사와 협업해서 그 효과성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사회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기초를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SCIP 프로그램은 지금 그 매뉴얼이 조금 더 발전돼서요, 매뉴얼과 리소스북이 따로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발된 사회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영국에 있는 학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은 숙지를 하고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이 요구도를 갖춘 학생들을 발견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언어재활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분야에서 화용이라고 불렀던 사회의사소통은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언어학의 하위 영역인 화용이 아니라 사회성,
정서, 그리고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행동 전반을 다뤄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타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환경 맥락이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같은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과 결합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SCIP 프로그램은 실제 6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로부터 사회 의사소통, 언어 혹은 활용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요구되고 있는 아이들을 폭넓게 포괄시키고 있으면서 언어 발달에만 취약함을 보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기는 자폐, 그리고 느린 학습자 중에서도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SCIP는 학교 언어 재활사가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중재 프로그램인데요. 언어 재활사가 아이의 사회 의사소통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교사의 보고를 반영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서 보호자와 양육자와 교사에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서 아이가 언어재활사와 함께 성취한 능력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임종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 중대 모델에 맞게 이 프로그램도 개별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또래를 활용한 짝 수업, 그 다음에 일반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 수업, 그리고 일반 교사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CIP 중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장면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언어 재활사들이 사회 의사소통 지원을 센터나 다양한 세팅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일반화라는 것이 항상 어려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 혹은 비슷하게 언어 발달이 취약한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중재를 진행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여기서 성취한 모습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보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갭이 항상 보고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반화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의사소통이라는 의사소통, 또래 관계, 일반 아동과의 교류가 중요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일반화까지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룹을 이제 보통 지원을 할 때 비슷하게 의사소통이 취약한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연구 프로그램, 연구 문헌에서 나온 것처럼 그 peer mediated intervention, 그러니까 또래 매개 중재. 여기서의 또래는 나랑 비슷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래가 아니라 보통 일반 또래,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은 다 일반 또래를 피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어 모델을 드디어 시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 또래와의 교류 장면을 학교에서 만들면서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활용 언어를 점검해서 그 학교 내에서의 지원 또한 살필 수 있다는 게 SCI 프로그램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언어만 취약한,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언어가 굉장히 취약한 마이클, 그래서 마이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마이클은 만 3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의사소통 지원,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센터에서 언어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사설세대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 부모님은 사실 학교 언어재활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언어재활사 선생님에게 학교 언어재활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의뢰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부모님은 아이의 언어 발달 장애, 언어 발달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받은 첫 장면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뭔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그런 단체 생활, 학교와 같은 단체 생활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지원해주는 언어재활사를 만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아동 스스로도 언어재활사 선생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도움을 받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과 공부에 필요한 낱말도 배우고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낱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나의 이해를 채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전반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 마이클의 담임 선생님은 마이클이 보이는 언어의 취약함에 대해서 언어재활사가 깊은 이해를 도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언어재활사를 통해서 동시에 학교 수업 중에 일반 교사인 본인이 아이들을, 언어가 취약한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기를 지나면, 학령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이들 또한 사회 의사소통이나 언어 학습에 많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아샤, 저희 언어청각 협회, 말언어청각 협회에서도 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중재 프로그램들을 다각도로 개발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됐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학습의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위 언어 능력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인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정서 및 행동, 이 요소가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와 같이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행동 조절의 문제가 사실상 다중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사회 정서의 발달, 언어 능력, 행동 조절과 같은 내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상 언어 지연이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처럼 언어 지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동시에 언어 지연도 생기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반대의 과정, 그 양 두 가지의 요인이 서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회 의사소통이나 언어 학습 지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동과 정서의 어떤 특성들이 포함이 되면서 학교 기반의 또래 내기 존재나 또래 네트워크 형성 같은 의사소통 지원이 그 효과성을 보증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화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학문까지는 아니어도 학습의 정도가 깊어지는 이 청소년기에 고급 어휘나 상위 언어를 통한 학습 지원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언어재활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 이상의 아동의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장벽을 초래하는 장기적인 말언어 의사소통의 요구를 보고, 이 가운데 50% 이상의 아동은 그냥 언어가 지연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말이나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의 요구를 지닌 채 학교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영국의 보고가 있습니다.
WHO에서 발간하는 세계 질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말 언어장애라는 정식 명칭으로 신경발달장애 하위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 언어장애는 사실상 다른 신경발달장애나 감각장애, 뇌손상이나 감염 과 같은 질병이 없이도 언어의 습득이나 이해, 산출 또는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그런 아동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발달장애의 하위 비율에 보면 말소리를 습득하고 산출하고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스피치 사운드 디소더. 저희는 보통 여기 조음장애가 대표적인 저희가 만나는 임상문제였죠. 그리고 스피치 플루언시 디소더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비유창성 말더듬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장애의 하위 분류로는 언어 이해나 표현 혹은 표현 자체만 아니면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어려운 친구들, 언어에 취약함이 있는 친구들은요, 30명 한 반인 경우 30명 한 반에 2명씩 출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문해력이나 수학 같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나 우울증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언어가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사실상 일반 학교에 잘 배치가 되고 있으며 학습에 어려움이나 또래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뭔가 담임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문해력과 교육적 성취, 다시 말해서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사회정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서 행동 문제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보인 81%의 아동 및 청소년은 언어 능력에 취약함을 보였고, 이들은 특히 표현 언어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청소년 범죄자의 60%는 의사소통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선진국에는 행동지원학교라고 해서 소년원에 가기 전에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3%는 이야기 담화나 사회 의사소통을 비롯해 전반적인 의사소통 언어 문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언어 저할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취학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언어 발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언어 발달에 대한 점검은 중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학 이후에 정서 행동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 발달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에 배치된 전문가들과 우리의 역할이 많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는 국어 교육을 비롯한 학습의 토대로 언어의 이해와 표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감각 및 신경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말 언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는 사회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이들이 보이는 어려움이 사회의사소통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와 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마이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치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좀 더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줘요. 이런 것처럼 마이클이 느낀 그 언어재활사 선생님의 중요성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학교 언어치료사가 배치되면서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선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1대1 분열을 넘어서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학교 내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토론의 좌장이신 홍영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 장장을 맡게 된 부산대학교 홍영진입니다. 우선 1부에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의미 배치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역학에 대해서 영국 사회와 국내외 현황에 분석해서 학교 언어 재활사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 2부에서는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학교 현장 재활의 가능성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자분들은 토론 시간을 5분 이내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조선대학교 정보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자께서 해주신 학교 언어 재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언어재활과 교수전공입니다. 미국 말언어 청강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서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학교 언어 재활사 배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생의 말 언어 및 문해 능력을 조기 선별하는 데 언어 재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미국 국립학교와 그 사립학교에서는 언어 재활사들이 개별 치료를 실시했고 또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선별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청각 선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근교의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이를 실습 시간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어 재활사를 되기 위해서는 약 400시간의 수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와의 협업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협력 검사를 진행하면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와서는 저도 약 4년간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부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한 5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선별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검사 후에는 모든 학생의 성취 프로파일을 단계를 작성을 해서 학급의 담임 교사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담임 교사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아동이 언어와 읽기 수준을 이해하니까 학습 성취도가 늦은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학교들을 소개해 주셔서 연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와 달리 초등학교 선발 검사를 진행하는데 외부 대학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와 직접 상담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들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언어 재활사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주관을 하고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 최근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한밤에 약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는 충분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기 선별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들 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과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발달장애가 없는 학생이 보이는 말,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근 일반 교사의 인식 요구도 검사를 보면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진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독재자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회적 의사소통, 문해, 발음, 어휘력 이런 순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언어재활사 서비스 대상이 발달장애 학생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련했던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2명의 언어재활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특수학급에 있는 아동들을 전담했고 또 한 명은 그 외에 조음, 유창성, 화용 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이나 개별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반에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학교는 소규모의 그 사립학교여서 그 학교 언어재활사가 2개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언어치료를 했었고 또 함께 그 언어재활사가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학교 전문의사들과 상담을 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성별검사를 진행하면서 읽기 어려움, 발달 지연뿐 아니라 발음이나 유선성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특별히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장 선생님들께 외부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의뢰를 했지만 팔로우업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언어재활사가 있었다면 더 조기에 빠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배경 학생과 그리고 경계성도 지적 기능성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면서 초기에는 그 사업이 자격증을 지닌 언어재활사들을 위해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언어치료뿐 아니라 아동학, 사회복지학을 담당한 그런 선생님들까지 부인의 기준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음이나 특은 유창성이나 읽기 어려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지적해봤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이 서비스 기간이나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굉장히 대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언어재활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수학급에 속하지도 않고 일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개별학습을 하기도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은 충분히 언어재활사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접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언어발달 장애, 또 음성장애나 적정 신경학적 발언 장애에 대한 특성들을 설명해 준다면 교사들이 아동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장애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를 제작하거나 또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저처럼 그 담임교사에게 그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 드린다면 훨씬 아동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수련했던 초등학교에서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매학기 학부모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면담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서 그 아동의 언어재활 목표, 중재 방법, 협업 계획,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기회도 제가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언어재활사가 학부모와의 상담도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전문기관이고 학교 관련해서 언어재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그들 가족을 위한 학교 시스템에서의 언어재활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은 사립공공연합도서관 관장이신 최순나 관장님께서 교실 내 언어재활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2월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고요.
3월 1일자로 이제 남도상 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교사로 36년 재직할 동안에 학생들 책 만드는 걸로 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학생 저 자체를. 그래서 문해력이나 독서 이쪽에 관련 있는 선생님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도서관장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초등 유치원 학부모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굳이 초등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초등교육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기초학습력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 제가 지지난해 담임을 해보면 오늘 발제자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그냥 문해력, 흔히 말하는 공부 못한다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서 어쩌면 각 개별로는 되게 힘든 상황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실제 전 되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개별로 주기는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고요. 오늘 제가 그 언어재활사 학교 개최기간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는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깨있는 시간이 대부분 학교에서 보냅니다. 꽤 많은 시간을 1학년만 해도 오후 1시까지 있고 그럼 깨있는 많은 시간에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시간에 진짜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적재조서에 도움을 주는 건 되게 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담임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서 그게 다 학부모의 몫으로 가거든요. 집에서 어쨌든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언어 치료를 좀 하고 온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학습의 어려움, 어떤 적극적인 어려움은 되게 크고 생각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냥 세월 지나면 나아지려니 하고 방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는 그런 반성도 함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어느 재활사가 학교에 왔을 때 또 교사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는 뭔가 상담교사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다 상담을 맡아서 하고 전문가로서 학교 내에서 학급을 운영하지만 누군가 또 다른 그쪽에 특화된 상담교사가 왔을 때 우리가 받는 되게 도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교사가 다 수업을 이끌어가지만 어느 재활사라는 또 다른 전문가가 학교 내에 누군가 상주에 있다면 훨씬 더 손쉽게 그분과 의논을 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학부모 상담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교실 상황에서 직면하는 걸 누군가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어느 재활사가 학교에 뭐 예를 들어 한 명 배치된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또 이제 추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문가가 한 명 있다는 건 교사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느 재활사가 아까 발표에서 나오셨는데 함께 지도를 하는 쪽도 있지만 적기에 문제점을 알아내서 진단하는 쪽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미처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마이클이 얘기했다는 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와줘서 진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돌아보면 1학년, 2학년 다니면 꽤 많이 했어요. 20년 가까이 저학년 다니면 했는데 어쩌면 그 적기에 누군가의 손길이 한 1시간이면 될 일을 그게 이후에 지나면 더 큰 문제로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기가 아닌 진짜 적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데는 어느 재활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까 그 발제하실 때 개별치료, 직접지원, 간접지원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저는 개별치료 확 걸렸어요. 학교에서 뭔가 오후에 그 아이들과 그 아이에게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담임은 못 해주는 부분을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또 상담과는 다른 언어 영역의 부분으로 제가 최근에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진짜 엄마들이 그게 고민을 많이 하셔요. 진짜 뜻밖에도 진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네, 그런 점들이 많으니까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순나 관장님께서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느끼신 것을 아마 교실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사소통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중지하는 것을 아주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언어 재활사로 지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송지모 언어재활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광주에서 학교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지원입니다. 제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치료 방식과 학교 언어재활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현재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약 700명 이상 학생들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63명으로 전체 20에서 25% 정도가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심화검사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식으로는 협력 수업, 그룹 치료, 개인 치료가 있습니다. 첫째, 협력 수업으로 언어재활사가 수업 중 학생이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지원은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각 학생의 언어적 필요를 파악하고 수업 중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돕기 때문에 아동은 학습에서 더욱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학년기 학생은 화자와 청자가 한 사람씩의 1대1 대화 상황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소통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룹 치료는 이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개별 언어 치료를 통해 익숙한 언어재활사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하는데 또래 그룹 내에서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은 소규모의 사회생활을 시작으로 한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친구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래 친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 그룹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치료를 통해서 학생 개인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치료로 집중적인 피드백과 지원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치료 진행 상황을 자녀과 학부모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가정에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하여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느낀 장점은 협력 수업을 통해서 교사랑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 계획도 함께 상의하면서 짜면서 다양한 소통 상황에서의 아동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1대1 대화 상황 시에는 몰랐던 아동의 어려움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중재로 아동이 매번 마주할 의사소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룹 치료의 경우에서는 사설센터는 같거나 비슷한 연령층으로 아동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일반 아동들이 그룹을 짝지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동들이 서로 낯설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1대1 상황보다는 이제 1대 다수의 상황이 많은 학년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룹 치료를 지금 두 그룹 진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쌓기에도 정말 최적의 방법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치료를 통해서도 아동 맞춤형 치료로 집중적인 피드백과 지원이 가능했는데 아동과 이제 1대1로 있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아동 같은 경우는 국어를 정말 어려워해서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말해줘서 국어 시간이 끝나면 어려웠던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자라고 말을 해서 실제로 어려웠던 어휘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그 문장을 제가 그 어휘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동이 학업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에 상주하는 언어재활사가 얼마나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아동이 성장력 학습 과정에서 언어재활사 유무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선별검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언어재활사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한 명도 부족한 시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된다면 모든 학생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의무 배치를 위한 준비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안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김영희 선생님께서 초등학교에서 언어 치료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김영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기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수가 많고 그들 중에는 언어 발달과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언어 발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횟수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언어 재활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자 수가 사실 너무 많아서 아동이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언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학 전부터 언어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어 문제와 발음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 반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학교 환경에서도 언어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렇다고 그 학생들을 위해 따로 수업을 진행할 만큼의 학교 여건도 사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언어 재활사는 훌륭한 협력자이자 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되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 왜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인 언어 재활사가 필요한지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에 언어 재활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70% 이상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통합교육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통합교육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일반 교사들은 장애 학생을 정확히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초등학급을 맡은 초임교사, 조직 경력은 있으나 통합교육 실행 및 지원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교사, 통합학급의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시도라도 해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는 천군만마를 얻은 데 든든한 조력자, 또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 혹은 기초학력 부진자의 조기 선발 및 중재를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년기 아동의 언어는 학교 적응을 위한 언어 능력을 포함합니다. 학년기 아동의 경우 언어와 학습의 문제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 문제가 또래 적응, 학습을 위한 읽기 기술의 습득, 학업 등 학교에서 성취해야 하는 영역의 어려움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언어 학습 장애 아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지원하여 학습장애 및 학급 중단을 예방하는 일 또한 언어 재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며 학습장애 학생 혹은 기초부진화의 조기 선발 및 중재를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는 꼭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조기 학습 지원을 위해서도 언어 재활사는 학교의 필수 인력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은 가정이 학습 지도 및 학업 관리라고 대답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횟수가 제한되고 학교 교육에 도움이 덜 필요할 때 적시에 언어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연유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자 혹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언어 재활사가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합교육은 비단 장애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에 거의 모든 교사들이 동의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별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이 필수이듯이 이에 더하여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인 언어재활사가 동행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사소통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교사 입장에서 일반 초등학교에 많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제약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반 초등학교 선생님과 더불어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종 다른 초등학교의 교사님에서 실제 전천성 청각장애로 태어난 일반 학교로 다녔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의랑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청각장애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인공화학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린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저희가 언어 재활을 받기 위해 여러 치료센터를 다니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방과후 피아노나 악기를 배우고 싶었고, 다른 아이들과 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언어 치료로 인해 항상 일상 바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수업 중에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했을 때 친구들이 웃으면 그 웃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도 다수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한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경험이 되었고, 이런 경험은 저에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청각장애인 친구나 아니면 청각장애인 후배에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저희 주변에 있는 후배와 저희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돌아봤을 때 저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바라보고 그 청각장애 학생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즉 언어재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당시에 친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장애에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을 때까지 이름을 계속 부른다던가, 아니면 와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계를 손모양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제 좀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저에게 마음에 꽁초로 남아있고, 당시 또래관계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된다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재활사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업 중 교사의 지시나 그룹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장애 아동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동들이 수업 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다양한 행정 업무를 바꾸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함께 지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랑 항상 따로 개별 전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언어 재활사를 배치는 다양한 수준과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 또는 청각장애 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가 교사로 재직하며 느끼는 점은 교사에서 먼 자리에 있는 학생이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업 중에 묻히게 됩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학급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에 훌륭한 인공화학 기계에게 학생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 안에 하루라도 빨리 언어 재활사를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재활사는 아동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실에서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은 첫 출발선에서부터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옮기고 아동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에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소망입니다.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등학교 교사로서 청각장애를 가진 자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해 함께해 주신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위원님,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언어재활, 그리고 만개의 전문가 여러분,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정희 선생님과 윤남 선생님은 장애 아동과 누구나 함께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첫걸음이 이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대구보건대학교 황하정 교수님께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내 학교 언어 재활사를 위한 제도적 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언어치유학회장 대구보건대학교 황하정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저도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낸 우리들의 목소리가 그 학교 언어 재활사 운영 배치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그리고 제도화를 마음을 담아서 저는 제도화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언어 재활사가 제도권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변청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 안에서는 치료교육교사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언어 재활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냐면
교육교사의 역할이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관련된 여러 치료의 영역을 모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부모님이나 또 학교 현장에서 그 전문성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여겨서 그 제도가 2008년부터는 그 제도가 이제 치료교육교사 양성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에 이제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특수교육지원청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순회 그 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될 부분은 이처럼 제도권 안에 뭔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실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제도로 실행이 되고 있으나 지금 이제 순회 교육교사들을 여러 연구에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또 역시나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담당해야 되고 시간적인 제한, 그리고 대상자의 학부모님과 직접적인 상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학급의 담임 교사와도 현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이러한 제도화가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언어재활사의 의무 배치는 이제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살짝 구분하자면 특수학교에서의 요구는 전문성입니다.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 치료의 부분에서 이제 그 요구에서는 발음의 문제라든가 유창성의 문제라든가 언어 발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는 지금까지 이제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난도증이나 아니면 이제 읽기 쓰기에 곤란을 갖는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 이런 대상자들을 정말 앞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학교의 현장에서 담임교사 한 명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청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세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 언어재활사가 역할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 권익,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화 된다는 것은 곧 예산과 직결이 되죠.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학교 바우처, 발달 재활 바우처, 난독 바우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학교 지도권 안으로 이제 학교 언어재활사가 의무를 지낸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언어재활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는 다학제적인 협력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 학급교사, 그리고 상담사, 언어재활사, 이렇게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주에 만난 4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난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였는데, 자기가 조금만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있거나 이랬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
학교 생활에서 위축이 어떠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실감했었고요. 본 공청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빠르게 학교 언어자활사 운영 배치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양한 학제 간 지원과 법적 근거 그리고 예산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이신 최다랑 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을까 하여 참석하게 된 이단의 엄마 최다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어 발달 지원을 가진 아동의 학부모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스스로 아이가 언어 발달 지원을 가진 학부모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말씀 다 드리지 못하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7년 동안 매우 바쁘게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은 워킹맘이고요. 저희 신랑도 오늘 뒷좌석에 참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아빠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주 양육자는 할머니이신 시어머니신데요. 저희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프랑스인이시고요. 시아버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2세가 저와 연애 결혼을 해서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고요. 첫째 아이는 프랑스어를 그럭저럭 하면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고요. 이제 둘째 아이가 좀 뒤늦게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나게 늦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딱 하고 태어났는데 한 두둘 될 때까지도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제 육아를 전담해 주시니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불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집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한국어랑 불어를 좀 섞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다니엘이 한국어를 써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단어가 완벽한 한국어도 아니고 완벽한 불어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나 주변의 선배 엄마들에게 또 제 친구들 중에도 학부 선생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도 주변에 제 딴의 전문가들도 다 하는 말이 말은 다 때 되면 배워.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다수였고 특별히 아이가 아예 지능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어떤 활동에 이상이 있다라면 당연히 저도 병원에 갔을 텐데 소아과 선생님도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고백하건대 제가 부족한 엄마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는데 한글도 깨쳤습니다. 그리고 나름 알파벳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 하고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원래 밝고 굉장히 웃음도 많은 아이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 표정이 어둡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굉장히 핑계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후였는데 저한테 엄마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아마 여기 지금 발제하시던 다른 토론하시던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사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면 저도 약간 마음이 울컥할 때가 지금도 있는데 아이가 친구들이 빠르게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 선생님도 또 1학년 교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가르치면서 하시는 그 목소리를, 그 단어를 아이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성실히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은 야단을 치시고 친구들은 아이를 따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결과적으로 선생님께 돌아온 답은 국어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주세요였습니다. 실제로 문제집을 풀었고 선생님이 중간에 점검도 하셨는데 아이가 복도 계단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문제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자기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신 겁니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언어 발달 상담소를 가게 됐고요. 그때 연으로 임동성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는 엄마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아이 3학년인데 전문적이진 않으시지만 언어 재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이에게 그 말을 기다려줄 수 있는 느린 아이의 말을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와 짝꿍을 시켜줬습니다. 드디어 3학년이 되어서 첫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도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이 상황을 배려해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언어 재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 학교 언어 재활사가 당연하게 학교에 배치가 된다면 저희 아이 같은 실은 단순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10에서 15%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소외받는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고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또 갖고요. 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학교 언어 재활사 배치가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학부모님이 아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돼서 아이를 키울 때 실제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이 잘 말씀해 주셔서 피드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토론 제목이 멀고 먼 길을 돌아 아직도 먼 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먼 길이 이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짧아지시길 소망해봅니다. 다음 토론은 학부모님이시면서 언어 행동 발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유석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유석입니다. 네, 박수를 치는 전에 이유석 선생님 발표하시는데 많은 분들의 시선을 다 집중하시고 흐뭇하게도 보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제가 제일 흐뭇한 것 같아요. 참 말 잘한다. 내가 잘 키웠다. 제 아들입니다. 뭐 때문에 놀라시네.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놀라시는데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는데 제가 24살에 결혼했어요. 24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25살에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 보면서 내가 네 나이 때 아빠 된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그 19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면서 또 아들 때문에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아내가 또 언어 재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속해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얘기 하자면 끝도 없고 며칠을 날 때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그 부모로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재활이라는 단어, 아이가 청각 장애라는 말을 듣고 재활이 시작되는 순간 집안이 완전히 다 변해요. 전투적인 모드가 돼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할 시간조차도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또 재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치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고 이 모든 스케줄을 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데, 제 아들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에 그 인공화호라는 그 수술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 수술한 아동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그 청각장애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공화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 그 논문화에 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공화호를 수술을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조차도 외국에서 연수를 끝내고 돌아오셔서 처음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논문화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그런 이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수술하고 듣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수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중에 거의 대부분 다 통합 환경에 있고 수어를 사실 모릅니다. 듣고 말하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놓치고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 애가 겪었던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입학을 시켰는데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그 면담에서 그 담임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런 애를 우리 학교에 왜 보내셨어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는 어떤 애예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듣지 못한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장애를 겪은 아이들을 맡아서 그 교육을 하는 환경이 지금은 많이 좀 대중화되고 많아지고 있지만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앞자리에 청각장애니까 좀 자리 배치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학교를 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 아이랑 맨 뒷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맨날 빵점 받았어요 하면 빵점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습시키고 다 맞춰서 보는데 너 왜 빵점이잖아. 학교를 가봤더니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들려서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교에 가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도 들으셨지만 친구들과의 뭐 놀림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서 장애 학생으로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매우 큰 도전입니다. 그 아동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글로 이 내용들을 많이 좀 그 이유에 써서 적어놨는데 뒤에서 시간 없다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특수교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 교육 대상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은 계속해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교사, 저는 행동분석가예요. 그래서 발달장애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도 아들 때문에 생긴 직업이에요. 고맙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 담임 선생님은 특수교사들에게 슈퍼비전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재활사 같은 전문 재활사들이 현장에 있으면 직접적인 피드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환경적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수 협력적인 부분에서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제공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애를 가진 학부모고 또 전문가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점점 발전시키고 맑은 미래로 갈 수 있는 큰 디딜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람 아버님이신 걸 예상은 했지만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아동이 자라서 태어나고 일반 사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학교에서 겪는 문제와 지원을 알 수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학교 언어 재활사가 존재했다면 아마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부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영상으로 진행되는 토론자는 서효영 부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구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서효영입니다. 3명의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첫째 아들인 구성이는 동네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구성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늦었지만 첫째라 저희는 바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는데도 한두 개의 단어만 사용했고 소아과 의사는 아이의 발달에 대한 검사를 받고 가능한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만 3세 이하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Early Interven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에 속한 언어치료사가 매주 저희 집에 와서 언어치료를 하였고 이러한 도움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보상이가 만 3살이 되어 공립유아원을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학교에 속한 언어치료사가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 일과 중 정해진 시간에 보성이는 따로 언어치료사의 사무실로 가서 별도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성이가 만 5세가 되어 공립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속한 언어치료사로부터 언어치료를 유아원과 같이 매주 일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지금까지 또 같은 언어치료사에게 계속 치료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성이는 여러 전문적인 검사들과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언어를 중심으로 여러 학습 장애 및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성이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IEP라고 불리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IEP를 위해 보성이 학교에는 언어치료사, 특수교육교사 등이 일반 선생님들과 함께 상주하며 2, 3년에 한 번씩 보성의 발달 그리고 학업 성취 등을 평가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현재 보성이는 학교 수준에 맞는 학업 내용을 꾸준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나 특수교사가 아니면 보성이의 언어 문제 및 발달 지연을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보성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 언어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일과 중에 별도로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업 과정이 기본적으로 쓰고 읽고 말하기 등 언어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도움이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만 5세부터 학교 내 언어치료실에서 다양한 공교육이 지원되고 있고 개별 치료 세션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서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빠른 조기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장애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질문. 다들 감사한데요. 전 유랑 교사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지금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교사 생활 하실 때하고 특별히 또 교사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는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진입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앞에서 아이들이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 학교 재활사를 공부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여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실까요? 규정 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할 때 뭔가 준비를 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학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추진될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예상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제도화된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뭔가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학교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방향은 저희가 앞서 이제 임동순 교수님 발제해 주신 그 유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때는 학생의 개별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이런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먼저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게 의무 비치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모으는 게 지금은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대답이 조금 되실까요? 네, 교수님 혹시 제안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성대학교 교수인데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기여할 내용들이 많아서 찾아가는 언어 치유도 하고 있고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관에 나가서 학생들이 먼저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학교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그 밖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 저희 전공이 되게 할 일이 많고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잘 추진되고 잘 교육받고 전문가로 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현에서 전부 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체 선별 검사 같은 거 진행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이게 학교 언어재활사 배치에 의무화시키는 그 법과 함께 교육청 쪽에서도 이렇게 선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학교 지도권 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 방문해서 저희도 이제 선별 한번 검사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이우영 선생님 사례도 있지만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 이후에 청각장애가 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 언어재활사 배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중재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의 제도권 안에서도 뭔가 조기적인 선별이 단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긴 토론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네. 이상의 토론을 통해서 모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하셔도 이게 주제가 언어재활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건데 저는 이제 부모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님 계셔서 조금 다른 의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들이 찾아오고 있는 인공광어가 평생의 보험을 2번 받아요. 적용. 그 2번이 넘으면 그 기계값이 1,500만 원이거든요. 외부 기계가. 안에 있는 게 또 1,500만 원. 한 조에 3,000만 원. 6,000만 원 그래도보다 비싼 걸 사고 다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2번밖에 없어요. 한 조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 뵈면 어제 조용히 찾아가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도청기는 평생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는데
인공화학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돌아가시면 좀 충분히 해주셔서 평생 몇 번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모두가 같이 들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자매 부모님이나 자매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느끼는 바가 다들 공감을 같이 하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지금은 더 이상 길어지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 네, 송지원 선생님께서 지금 학교 언어재활사로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송 선생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아마 다들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학교 언어재활사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물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시면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점 때문에 어렵겠구나 그래서 뭔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아무래도 교사와는 직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언어 재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처함을 느끼는 경우도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화가 다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아예 이제 한 번쯤은 전체 교직원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제 언어 재활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협력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지원 선생님이 굉장히 허락받는 뛰어들었는데요. 송지원 선생님하고 저 뒤에 김혜원 선생님하고 저분이서 지금 시범학교에서 언어재활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협회에서 21년도에 학교언어재활사 의무개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몇 개 교육청하고 지금 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지금 맺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 이제 광주교육청하고 저희가 21년도부터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24년도에 드디어 이제 시범 사업 들어가는 거 하나를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다른 교육청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장 힘든 거는 거의 직공간의 어떤 그런 직무 역할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재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저희가 선별검사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되게 힘든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학년 선별검사를 하게 됐을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게 이제 내년 후년이 진행이 되면은 1학년 들어오는 친구들만 선별검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학년이라 700명 두 개 학교 합쳐서 730명 정도 선별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10% 정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0% 정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앞서 선별검사를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ESD를 우리끼리 전문용어로 마이너스 ESD 정도 되는 친구가 한 25%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도 학교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시범학교로만 나온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한 군데는 광주에 좀 핵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고 한 군데는 광주에서 조금 무소력진 아니지만 약간 다문화 친구들도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학교인데 그쪽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학교재활사가 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 말고 교육청하고 직접 연결한 건 아니고 학교와 직접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그 부산 기장에 있는 학교하고 부산 조금 외곽에 있는 학교 두 군데 학교에서 전체 선별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뭐 과반이 넘었어요. 그게 무소력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좀 거쳤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인 학생상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나 많은 학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전체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개별적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언어재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거는
기초학력 증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고 아까 황하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화해가지고 선별검사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했지만 학교에서 또 이제 어느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교 그 개강을 하면은 3월달 한 달 내내 검사를 한대요. 학교에서 기초학력 증진, 무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 언어까지 띄워버리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논문 보내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필요성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시범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결국 좋은 결과는 뭐 학생들이 치료받아서 너무 즐겁다, 나 많이 도움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어재활사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네요. 네. 질문보다는 아까 이수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한 가지는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지금 사범대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아동들이 어떠한 아동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전문 영역이죠. 아동언어 장애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수업을 하나기를 하지는 않고 3시간짜리 강의 그냥 하나. 그래서 교직 입수할 때 약간 뭐 교양처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사로서 양성이 되어야 되는 뭐 유치부,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초등교육, 모든 국어교육, 과학 모든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사범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학교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수업 같은 거를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결국 지금은 학부생들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유명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되어가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는 아까 그 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괜찮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낙인 효과나 뭔가 숨겨야 되고, 어려움은 나만 알아야 되고 우리 가족만 짊어지는 어떤 책임과 무게가 아니라 괜찮고, 내가 만약에 언어가 좀 지연이 되고 어려우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내가 모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그분의 어떤 전문가랑 같이 협업해서 우리 아동을 위해서 도와주면 괜찮은 건데, 어떤 직군이나 여러 가지 괜찮지 않은 게 제 생각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다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않습니다. 네, 여기 아마 20분 정도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조금 힘드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서 밝고 건강한 성의로 성장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선별과 조기중재, 그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방향판 역할을 하는 언어재활사의 학교 의무 배치는 더 이상 미루어야 되는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하는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더 이 타당화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깊은 토론을 위해 힘든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신 황정민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